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지금 그대로 20일까지 연장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는 6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에게서 주로 발생해 가족과 주위 분들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어젯밤에 진행된 대선 후보 사자 토론에 대한 평가와 오미크론 변이 방역 대응 체계를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보리 앵커가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제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주요 용어나 청약가점도 모른다는 비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동문서답을 했다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양한 주제에서 공방이 오간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발언과 사실관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2달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만 7천 명을 넘기며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거리 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되 상황에 따라 일상 회복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주요 대선 후보 4명은 농정비전 발표회에 나란히 참석해 농업 직불금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 농심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재명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 윤석열 후보는 호남, 제주를 찾아서 지지층 외연 확장에 나섭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첫 TV 토론회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대선 후보 4명이 농업 비전을 밝히는 자리에 모두 나왔습니다. 한 목소리로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한 농업 직불금 확대와 농어민 기본소득 등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230만 농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식량 안보 직불제 도입을 해서 식량 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존해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10%는 되도록 향상시켜야 합니다. 후보들은 각자 공약 발표만 마치고 자리를 떠 서로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 민심을 들은 뒤 마련한 전국 226개 시군구 맞춤형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기초지자체 단위 공약까지 꼼꼼하게 챙긴 건 대선 최초라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고,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스의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생활 밀착형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두 후보는 이번 주말과 휴일엔 상대당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아 남북권 메가 공약을 발표하며 PK 민심 잡기에 나서고, 윤 후보는 직접 손편지를 보냈던 호남과 제주를 찾아 정권 교체 여론에 호소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여야 모두 증액을 요구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해도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월권이라며 발끈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회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주고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한 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막대한 만큼 14조 원이라는 액수는 언발의 오줌 누기란 겁니다. 코로나 재정 지원 비율이 GDP 대비 4.5%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평균이 17.3%예요.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까지 높이고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법인의 택시기사, 관광버스의 지입기사, 관광회사, 공연업체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재난지원 대상 포함에 동의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동의할 권한이 없으니까. 글쎄요.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여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즉각 증액 요구에 반대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행정부의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완강한 반응에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발끈했습니다. 월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다. 그거는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이고 최소한 50조가 필요하다고 이미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함께 추경 증액에 팔을 걷고 나섰지만 정부의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 여기에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어제 첫 TV 토론을 마친 대선 주자들은 장외에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청약가점도 모른다는 게 충격적이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동문서답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TV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답 못했던 부분을 부각하며 준비 안 된 후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주택 청약 만점 점수는 물론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아리백을 모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리백에 대한 이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대선 후보가 알리백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빠르게 학습하고 있고 정책에 오류를 가져올 정도의 실수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무슨 리백이나 이런 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해가면서 좀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며 황당한 동문서답을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귀신 들린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외교의 포퓰리즘을 더 씌웠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토론에서 자제했던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카드 깡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게 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법인카드 그것도 세금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가지고 카드 깡을 했다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인 논란을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또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토론에서 배우자 논란을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양측 모두 네거티브를 자제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지만 냉소적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두 분은 서로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건드려봐야 이제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진흙탕 공방될 거니까 이제 좀 자제하신 것 같고. 이제 서로를 알게 됐다며 다음 토론을 벼르기도 했습니다. 서로 자기 제일 높은 수준의 어떤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상대방의 실력에 대한 어느 정도 탐색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토론회를 두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이어진 가운데 탐색전을 마친 내 후보는 남은 토론회에 대한 전략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R200 텍소노미. 어제 대선 후보 토론에 등장하면서 정치권 최대 관심으로 떠오른 용어입니다. 토론 후반부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R200 관련 질문을 던졌는데요. 보실까요?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네, 알리백은 재생에너지 100%,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재생에너지 100%라는 이 후보의 말에 윤 후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죠.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국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고 설명합니다. 아리백의 경우는 시작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국제 무역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있는 결국 경제 문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예를 들어 애플이나 구글 같은 이런 거대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아리백에서 자유롭지가 전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기후 이슈가 아니고 경제 이슈로 발전했고 이것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다수의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 현안 이슈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알리백에 이은 다음 질문은 텍소노미였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란 녹색 산업 분류 체계를 말하는데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국제 기준입니다. EU 텍소노미 토론 장면 다시 보시죠.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거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EU에서는 그동안 이 녹색 산업에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의 포함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는데요. 결국 이 두 에너지원도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했습니다. EU 텍소노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서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 아리백이나 또 EU의 이런 텍소노미 어떤 그린 분류 체계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2020년대에 세계 무역 질서를 탈탄소 무역 규범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그동안 이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산업 체제에 익숙한 이런 나라로서는 이것이 퍼펙트 스톰처럼 지금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020년대에 이 8년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정책의 그 최우선 순위를 도는 것이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 2, 3년간 각국의 텍소노미 기준은 원전 포함 여부가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원전을 제외한 K 텍소노미를 발표했지만 이번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발등에 불이 된 상황인데요. 텍소노미도 모르면서 친원전 정책을 주장하느냐는 비판과 대선 후보가 구체적인 용어까지 알아야 하느냐는 반론도 맞서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 갈수록 중요해지는 환경 관련 정책이 이번 토론을 통해 대중들에게도 조금은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입니다. 어제 열린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는 부동산과 외교 안보, 일자리 성장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토론 중에 나왔던 후보들의 주요 발언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김자양 PD입니다. LTV를 80으로 할 건지 90으로 할 건지 정말로 중요한데 아무 설명도 없이 80%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공약을 90%로 바꾸면서 90% 아무 바꾸진 설명이 않았습니다. 네?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그거는 팩트 체크는 언론에서 해주실 걸로 믿고요.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이 후보 주장의 근거는 한 방송사의 보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토론이 끝난 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는 추측성 기사일 뿐 윤 후보는 기존 80%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후보는 80%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윤 후보의 LTV 공약 변경을 저격한 이 후보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에 맞지 않은 겁니다. 2017년에 대선 출마하기 전이나 그 대선 출마한 직후에 재벌 해체에 내 정말 목숨을 건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벌 체제 해체를 말했습니다. 재벌을 해체한다는 게 아니고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 이 말입니다. 체제를 그 부당한 시스템을.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직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에서 이 후보는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 체제 해체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재벌 체제 해체는 재벌 기업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배체제를 해체하고 경쟁력 있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2016년에 이 후보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촛불광장 국민들이 재벌 해체를 외친다고 인용했지만 본인의 의사를 적을 때는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의 해명은 사실로 보입니다. 52시간도 폐지한다고 하고 아니 뭘 좀 최저임금도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폐지하자고 하고 아니 저는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정확히 말씀해 저 보세요.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 주 52시간제 폐지 얘기한 적도 없고. 심 후보가 문제 삼은 윤 후보의 발언은 지난해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그 최저 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단순 기능직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맥락상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언급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도 윤 후보의 이 발언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따라서 윤 후보의 해명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거는 그 주한 전 그 브룩 사령관의 얘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우리 페이트리엇이라든가 이런 그 저층 방어 시스템하고 연계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드 관련 언급을 두고 맞붙은 두 후보, 미국 의회가 설립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를 확인해봤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존에 배치된 사드 포대와 우리군의 레이더 시스템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수 있다는 브룩스 전 사령관의 인터뷰가 소개되고 이는 사드의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한 방송사는 자유아시아 방송 담당 기자가 브룩스 전 사령관이 당시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는 언급을 분명히 했음을 확인해줬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윤 후보의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보입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이 점은 좀 더 설명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부적인 성장 정책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지만 시간을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했더니 금방 끝나네요. 진짜 5%도 못 물어봤네. 후보님 오늘 토론 스스로에게 점수 내기신가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스스로에게 점수를 잘 안 내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저는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연금 개혁에 대해서 네 사람 다 그냥 즉석에서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저는 오늘 토론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 잡았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딱 잡았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명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어제 처음으로 TV 토론에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후보들의 성적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성적. 이 참 글쎄요, 뭐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신념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소신껏 얘기했는데 뭐 잘했다 못했다를 일일이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평가를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야 정당들이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좀 들어보시죠. 예.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정책 토론에는 이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주제에서 자유토론까지 모두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대장동 네거티브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윤 후보가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것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속성과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많은 분들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굉장히 뛰어난 토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도 상당히 돋보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이게 어제는 초반에 대장동으로 가면서 그냥 본인이 좀 상당 부담감을 느끼고 나중에는 뭐 답하지 않겠다는 얘기 비슷한 것도 하고 굉장히 좀 위축된 자세를 보였던 것 같아서 3등으로 평가하고요. 뭐 나머지 한 분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두 정당의 입장이 뭐 다른 건 당연한데 사실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잘 해소됐는지 아니면 내놓은 정책들이 제대로 검증을 받았는지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떤지 한번 좀. 자, 교수님부터 한번. 저는 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로는 첫 TV 토론이니까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 모두 상당히 좀 네거티브 역풍을 의식해서 상대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혹들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혹과 관련해서는 역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타를 날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반박을 했는데 일단 공격이 새로운 공격이 아니었고 답변도 새로운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재탕 공격, 재탕 답변이 아니었나. 그래서 뭐 창과 방패의 대결로 비유한다면은 창이 특별하게 공격력을 좀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정책 검증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 부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실력 차이가 난 그런 부분이었다. 라고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윤석열 후보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벼락치기 열공을 했지만 역시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이 주택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준비가 안 된 그런 부분을 좀 노출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 관련해서 RE100이라든지 뭐 EU 텍소노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물어볼 정도로 좀 답변을 못한 그런 부분이 노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용혁 센터장님. 저는 뭐 총평을 하자면 그 예상과 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요 그 대개 이 네 후보 모두에 대해서 비호감이 많아서 사실은 뭐 시청률이 높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39%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토론이 처음 도입됐을 때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이분들이 토론했을 때 한 50%가 넘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근데 39%의 시청률이라는 것은 근자에 상당히 높은 그런 관심을 보인 거고, 거기다가 SNS를 통해서 본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따분할 줄 알았었는데 2시간이 그냥 금방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토론을 잘하신다고 계속 토론의 달인 이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못하니까 뭐 토론 끝나면 완전히 판세가 뒤바뀔 거야라는 주장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태는 전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토론에서 거론이 될 줄 알았었는데 그 부분은 다 피해간 거. 그게 예상과 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서로가 배우자 리스크가 있으니까 일단 피해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래도 윤석열 후보는 시작부터 대장동으로 치고 나갑니다. 한번 좀 잠깐 들어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시장 제껴놓고 만든 겁니까? 그래서 기소된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이게 너무 사업의 위험성이 많아서
3억 5천밖에 리스크는 없지만 하여튼 남는 거는 다 먹게 그렇게 설계를 해준 거냐.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이재명은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이재명 알면 큰일 나니까 비밀 평생 간직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의혹 제기에 역시 같은 의혹 제기로 맞섰는데 아니 의혹 제기에 답을 달라니까 왜 답을 안 주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누가 더 여기서 득을 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는요. 네.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그런 공격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양자 TV 토론이 결렬된 결정적인 이유가 별도의 지참 자료를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 지참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벌이다 결국 이제 양자 토론이 결렬이 됐는데 이번에 토론할 때 그 뭐 별도의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제시를 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의아했고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그런 공격 논리가 안 나오고 주도권 토론의 7분을 대부분 이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때리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얘기를 좀 하자라는 쪽으로 가면서 본인의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데 좀 소홀히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좀 식견을 보여줬고요. 과거에는 좀 싸움닭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미지 관리를 해서 그런지 상당히 좀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좀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이미지를 이제 많이 보여줬다라는 평도 나오긴 나옵니다. 예. 김 선생님.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어제 곤란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었었는데요. 하나는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어갔는데 이재명 후보는 민간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앴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없앴다고 얘기하지만 아니 그 사람들이 잃어봤자 3억 5천만 원 잃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손해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이 없었고 윤석열 후보가 질문한 건 아니지만 그 유동규,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배임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배임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배임죄를 인정한다면 본인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하셨고 또 하나 이거 역시 이제 그 심상정 후보가 물어봤지만 이게 무능한 거냐 공범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질문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다 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얘기하면요. 배임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 중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배임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선을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실패한 사업이다. 그리고 설계 책임자가 이재명이니까 책임이 있다라는 논리로 공격을 했는데 이게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5,800억 이상을 환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100% 공공이유로 환수할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 라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문제 그리고 또 김만배 씨의 누나하고 아버지하고 주택 거래한 문제 그리고 김만배 씨가 내가 이 카드를 쓰면은 윤석열은 죽는다라는 걸로 역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재역공이 없었기 때문에 대장동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물고 물리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과이익 환수 그러니까 핵심이 예를 들면 민간 내가 이만큼 3,800억인가를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민간 몇 명이 가져갔다. 천화동인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가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단지 이 돈을 가져왔다는 얘기만 하시고 어떻게 그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들이 몇천 배씩 돈을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왜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앴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니까 사실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요거는 2차 토론 때 한번 또 붙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그다음에 역시 여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부동산 이슈에서 이제 얻어맞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 디테일하게 공격을 갖다가 날카롭게 하면 좋은데 그런 장면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한번 좀 보시죠.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부동산에서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좀 디테일하게 미리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뼈아픈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무주택자가 전체의 44%나 달하는데 굉장히 이 무주택자들의 서민의 아픔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이제 부분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왜 주택청약 통장이 없냐,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없다라는 얘기가 TV 토론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가 주택청약 제도 만점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틀린 답변했고 서울 지역 커트라인이 얼마니까 또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이것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군필자에 한해서는 가산점 5점을 주겠다라고 했으면서도 이 관련 공약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는 본인이 이런 실상을 모르는 것 플러스 또 본인의 공약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법정 TV 토론 3번 남아 있고 또 이제 4일 뒤에 토론이 열리는데 만약에 앞으로 열리는 TV 토론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노출이 된다면은 쌓여가지고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됩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한 방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그 경선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청약 예금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유승민 후보인가가 공격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숙지하고 나왔어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잘 못하신 건 어쨌든 뭐 이 토론에서 전반적으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선방했고 오히려 제일 돋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제대로 잘 못 대응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보리 앵커가 조금 전에 전해줬습니다마는 재생에너지의 100% RE100을 놓고 이제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때 나온 4명의 후보가 다 각각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을 못하긴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죠라고 하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이 RE100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 전문적인 뭐 용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큰 흐름만 쥐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논란을 거듭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일반 국민은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 전환기에 국가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 후보자라면은 아는 것이 좀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RE100 하니까 굉장히 뭐 생소한 개념의 단어 같지만 리뉴어블 에너지니까 재생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재생 에너지는 지금 전 세계적인 화두예요. 그래서 이 RE100의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에서 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전 세계 글로벌 기업 350개가 이 RE100 선언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생산하는 물건은 다 재생에너지 100%, 또 공급받는 물건도 다 재생에너지 100%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순히 뭐 단어의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전환의 문제, 국가 산업 전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라면은 좀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걸 단순히 뭐 장학 퀴즈 논란으로 가는 것 또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탈원전 안 된다라고 탈원전에 대해서 뭔가 방점을 찍으면서 정책을 내놨으면 이건 알아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원전과 환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지켜봤는데 사실 저도 저 RE100인지 리100인지 뭐 이름도 서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다 영어 앞에다가 한글로 또 100은 또 한글이잖아요. 이렇게 붙여놔서 상당히 헷갈리기도 하고 더구나 그린 텍사놈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어디서 들어보기는 했었지만 책을 읽다가 뭐 보기는 했었지만 그걸 다 갖고 있지는 못해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게 그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 리100이 됐든 그린 텍사노미가 됐든 결국은 탄소를 줄이자는 건데 지금 원전을 다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석탄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그린 리뉴어블 에너지로서 100%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안 되는 목표거든요. 근데 큰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 그런 건 별로 얘기를 안 하고 단지 뭐 리100인지 RE100인지나 그다음에 텍사노미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좀 이상하다고 봤어요.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요. 원전을 싹 없애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 원전을 차근차근 줄여가겠다는 거니까 싹 없앤다는 것은 팩트가 좀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있던 그 월성 원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지으려고 했던 것도 그만뒀고 이재명 후보도 그때 당시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보이다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고 당장 전기값을 올려야 된다라는 3월 이후에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감원전을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정책이 뭐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일단 없습니다. 208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튼 아직 뭐 본격 시작은 안 된 정책인 건 분명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당의 후보들까지 이제 같이 가세를 하는데 이게 윤석열 이제 후보한테 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에서 집중 포화를 맞게 되는데 한번 보시죠. 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 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뭐 강원도든 뭐 충청도든 아니면 뭐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 오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저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제 타격 운운 자체가 그거는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가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와 감시 정찰 자산에 의해서 이거는 핵미사일인 극초음속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이미 전쟁 상태 돌입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이 멀쩡히 있는데 그냥 선제 타격? 그거는 예방 공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는 누가 뭐래도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 뭐 사드를 갖다 다시 하나 더 갖고 와서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보수층의 나름대로 안보 심리를 갖다가 불러 일으키면서 이제 표를 갖다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득표 전략상 저 문제가 어떨 것 같은지를 한번 좀 배 교수님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마이너스. 왜냐하면은 저렇게 안보 불안 심리에 호소를 하면은 강성 보수층은 결집을 하겠지만은 합리적인 보수 내지는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수구 냉전 시대나 어울릴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 얘기했고요. 더 나아가서 사드 추가 배치를 얘기했는데 사드 추가 배치를 한다고 해서 수도권 방어가 기술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군사 전문가들 한결같은 얘기고요.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 스스로 고백을 했지만은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도 지금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를 설치 둘러싸고 중국의 반발 때문에 한한령 해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보복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미국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의 수출액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또 추가 배치 관련해가지고 중국을 자극하면 또 보복이 경제적으로 들어오면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까지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먼저 선제 타격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선제 타격은 전쟁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전쟁의 공포를 부르짖는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하면은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표도 좋지만은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윤석열 후보는 기습적으로 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쪽이 이미 확실하게 발발할 것 같으니까 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당연히 북한이 미사일에다 핵을 장착해서 발사하려고 하면 저희가 살아남을 방법은 그것을 먼저 타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게 뭐 평화를 깨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비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저께 윤석열 후보가 안보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보수뿐만이 아니라 중도 표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 그 표를 얻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진보 진영이 계속 얘기했던 마치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해서 북한의 북한의 기습이라든가 공격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마치 전쟁광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몰아가는 그런 논리들 이런 네. 것들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올해 들어서 7번이나 미사일을 쏴대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야,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안보 부분에 있어서 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으로부터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 그것은 저는 보수뿐만이 아니라 그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 세력조차도 야,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유화 정책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배 교수님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우리하고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나라인데라고 이제 걱정을 해주셨는데 오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쪽이 사실은 겉으로는 막 중국이 뭐 문제가 있다고 막 지적하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뭐 화해 제스처도 다 하고 했다. 그 발언에 뭐 윤 후보는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내용을 몰라서 뭐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한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본인이 이제 비서실장이시잖아요. 예. 그 중국의 대사로 가셨을 때 만절필동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뭐 모든 것은 뭐 동쪽으로 간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 대한 모화 사상을 써서 국내에서 강력한 비난을 받았던 분인데 본인이 무슨 중국에서 무슨 소스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스가 있으면 밝히셔야죠. 적어도 저렇게 중대한 문제. 어떤 국가의 야당 지도자가 그리고 야당 대선 후보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뒤에서는 그것을 해명하는 몰래 해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소스를 밝히고 근거를 밝히신 다음에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비판을 한다면 저는 그걸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할 수가 있죠? 소스가 있답니까? 일단은 그 소스는 밝히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진실골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소스가 나오면은 뭐 진위가 확인이 될 텐데요. 문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반중 노선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요즘 젊은이들은 중국을 제일 싫어한다라는 발언해가지고 외교적으로까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발언을 한 건 사실이고요.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좀 외교적인 부분도 좀 고려한 발언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TV 토론 제2라운드는 4일 뒤에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후보들의 전략은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김선 소장님부터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아유,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전망을 하겠습니까만. 아니면 뭐 조언 이라도 주시죠. 예, 어쨌든 아까 안철수 후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탐색전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나 감 잡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참모들로부터도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번 1차 토론에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었나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이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것이고 준비를 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토론은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1차 TV 토론하고 좀 양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TV 토론 탐색전이었다. 그리고 네거티브 역풍을 상당히 의식해서 나름 자제하는 점잖은 모드였는데 이제 2차 TV 토론에서는 탐색도 끝났고 그리고 공세의 고삐를 상당히 높일 것 같으니까 매우 충돌의 불꽃이 튀길 것 같고요. 기본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일단 대통령 다움을 보이는데 굉장히 주력했는데 국가의 미래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내부 평가가 선방했다. 그래서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자. 다만 여러 가지 좀 식견 부족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보강할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2강 1중의 그런 최소한의 구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10%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국민연금 관련된 이제 공약을 끌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과학기술 문제라든지 또는 뭐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가지고 동의를 좀 끌어내는데 역점을 둘 것 같고 심상정 후보는 역시 양강 후보를 강력하게 때림으로 인해서 본인의 좀 존재 가치를 계속 부각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 쪽, 그 심상정 후보의 민생과 관련된 분야 여기서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 후보들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나온 곽 전 의원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는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1차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2달여 만입니다. 신문을 마치고 나온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건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의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알선 수재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서엔 알선 수재뿐만 아니라 뇌물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곽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신문에서는 금전의 대가성을 두고 검찰과 곽 전 의원 측에 팽팽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녹취록과 일부 진술을 증거로 제시한 데 이어 곽 전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부동산 특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곽 전 의원 측은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자문 상담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1차 영장 기각 당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소명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곽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2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추가 혐의를 달아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딴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또 한 번 체면을 구기게 될지 아니면 신병 확보로 수사 동력을 얻게 될지는 법원 판단에 달렸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늘더라도 의료 체계가 안정되면 일상 회복을 다시 추진하고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며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사적 모임 인원 6명,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은 오는 20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오미크론의 속도를 우선 늦춰야 한다 하는 것이 제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유행의 파고를 최대한 낮추어서 피해를 줄이겠다는 우리들의 정책 목표도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 대대적인 인구 이동을 통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기에 일단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유행 뒤 3, 4주 이내에 정점에 이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달 말쯤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기본적으로 5만에서 6만 정도 나올 것이고요. 2월 셋째 주가 되면 10만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러 여건이 달라 정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가급적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 없이 대응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 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 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은 편이어서 의료체계 여력 등을 보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인 방역 체계와 의료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의료 체계 붕괴나 사망자 급증 등 위기 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적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며 확진자도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많아 재택 치료자도 10만 명을 넘겼는데 정부는 모니터 횟수를 줄여 15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 사흘 연속 2만 명대를 이어가며 이제 3만 명 선도 넘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을 타고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행히 위중증 환자 증가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관리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매일 6, 7천여 명씩 늘어나 1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 15만 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횟수를 60살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구는 하루 3차례에서 2차례로, 일반관리구는 하루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였습니다. 또 관리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의 참여를 독려해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완화하다 보니 재택치료 지침이나 키트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불만도 늘었습니다. 1인 가족인 경우에는 아파서 누워있는 경우 이게 제대로 보호가 될지, 단 긍정적인 측면은 좀 더 의료진을 효율적으로 집중을 해서 고위험군인 분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전화 상담 등을 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확진 이후 첫 단계인 기초 역학조사도 간소화됩니다. 자기기입시 역학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역학조사 체계를 좀 더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간편하게 한다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역학을 포기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거가족과 근무 장소 등을 확진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오는 7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어제부터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전환돼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시민은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방역 부담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김혜린 기자가 직접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붐비는 모습인데요. 제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동네 병의원을 직접 들러보겠습니다. 가장 줄이 길었던 곳은 선별진료소였습니다. 검사 체계가 전환되면서 이전보다는 빠르게 검사를 받아볼 수 있었지만 네, 선생님 집으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1시간에 150명이 넘는 검사 인원이 몰렸습니다. 또 다른 선별진료소는 대기 시간이 90분 이상으로 표시됐는데 의료진이 신속 항원 검사를 도운 덕분에 20분 만에 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마스크 올려주시고 2분만 기다려주세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다른 곳보다 유달리 북적이는 코로나19 검사 접수 창구.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요, 증상은 없어요. 사람들이 몰릴 땐 검사 대기 시간이 1시간에 달할 정도로 붐빕니다. 또 다른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준비한 키트가 오전에 동나면서 잠시 검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동네 병의원은 어떨까? 이곳 역시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다 떨어져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항원검사는 키트 다 떨어져가지고 키트 다른 한 20분 입고 예정이거든요. 방역체계 전환에 참여하고 싶어도 방역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검사를 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검사 하시잖아요. 저희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아, 그래요?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네네. 새로운 코로나19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서 다양해진 검사 현장. 아직은 어수선한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검사 가능 여부와 대기 시간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체제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섬신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20일까지는 지금의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쭉 이어져 갑니다. 네.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좀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확진자 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되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지난번 일상회복을 시작하기로 했던 다음부터는 일단은 이제 거리두기의 지침 자체를 이제 중증 환자 또한 입원 환자 위주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증 환자는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낮출 수는 없고, 또 올리제니 또한 이제 중증 환자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일단 아직은 일단 2주 연장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거리두기가 연장이 될 때마다 자영업자분들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완화하고 있다. 우리도 좀 완화해달라. 이렇게 주장들 하고 계신데요. 언제가 좀 적당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랑 이전 발생 규모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오래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나 뭐 덴마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전부터 유행이 컸고, 이제 정점을 지나가서 이제 감소되는 국면이 확인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푸는 거를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미크론 유행 미지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건 어려운 게, 지금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규모가 좀 주간 단위로 거의 2배씩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힘들 것 같고, 현재 거리두기여도 확진자 규모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만이 넘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 나왔고, 이제 10만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적 모델링들을 이제 매주 단위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수학적 모델링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이번 달 말이나 3월 달 초 정도가 이제 정점에 이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3만 명은 당연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10만 명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또 10만 명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위중증 환자의 규모도 2천 명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점까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조절하고 중증 환자를 잘 관리하는지가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숙제가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산세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그래도 선방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행의 정점에 안 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자꾸 이제 조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행의 초기는 어느 국가나 유행의 초기에는 젊은 층들의 감염들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같이 이번에 이제 설 명절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젊은 층의 감염들이 이제 노인층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중증 환자의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초 지표로 입원 환자의 비율이 지금 꽤 많이 늘어나서 이미 40% 정도가 입원 환자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어제 오늘 중증 환자 3명 벌써 입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증 환자가 늘어날 시점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중증 환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거리두기를 좀 강화할 건지 완화할 수 있을 건지, 또한 정점이 언제 될 건지에 대한 어떤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자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중증 환자나 치명률 같은 걸 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 싶으면은 이제 독감처럼, 계절 독감처럼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규모 국가마다 좀 다른 상황이라, 이제 미국이나 영국처럼 큰 규모를 앓고 나서 유행의 정점이 꺾이기 시작하는 국가들, 특히 기감염자들이 많은 국가들은 좀 더 빨리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기감염자 숫자도 아주 적고 예방접종률 높기는 하지만 미접종자가 어느 정도 비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미접종에 아예 감염도 안 된 분들이 어느 정도 접종률을 올리든지 아니면 감염되든지 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이 이루어져야지 안정이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피해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면서 지금 독감처럼 관리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게 매우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고위험군에게만 먼저 PCR 검사를 가는 새 방역 검사 체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이제 PCR을 정확한 검사인 PCR을 잘 안 돌려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제 신속항원 검사만 한 경우에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진짜 네. 음성인 네. 거냐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최근에는 양성자 중에서 PCR 돌렸더니 이제 위양성률이 20% 넘게 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신속항원 검사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의료진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검사를 하신 분들도 알고 있어야 돼서 증상이 계속되거나 하는 경우는 재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PCR 방법으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분인 것들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너무 좀 신속항원 검사 음성인 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좀 더 오히려 위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속 항원 검사도 계속 이제 논란이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은 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PCR을 돌릴 수 있는 규모가 85만 명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풀링이라 그래서 한 번 PCR 때 5명씩 검사하던 게 가능할 때 되는 부분인데 이게 PCR 검사 양성률이 높아지면 못 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PCR을 돌릴 수 있는 횟수가 50만 회 정도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PCR 자체 횟수가 아주 지난달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는 상황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신속항원 검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속항원 검사를 쓰게 됐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 규모 자체가 오히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까 리포트 보니까 현장에 좀 분위기도 아직까지는 좀 어수선한 것 같고 치료에 가담하는 참여하는 병원 수가 또 예상보다 적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호흡기 전담 클리닉 한 400여 개가 먼저 시작을 한 상황인데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한 1,700개, 1,000개 넘는 의료기관들이 이제 우리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료 세팅이라든지 진료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안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 네.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2월 말은 돼야 될 상황이어서 본격적으로 의원들이 참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학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온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년 반 만에, 전국 아파트 값은 2년 4개월 만에 상승을 멈췄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급매 위주로 하락한 만큼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초 3억 원대였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가격은 10개월 만에 60% 넘게 치솟았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 10% 하락한 거래가 잇따랐고 최근엔 직전 고점보다 20% 가까이 낮은 급매물도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불장을 이끌었던 인천 아파트 값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2년 반 만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2% 내리면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이 하락으로 바뀐 데 이어 수도권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전국 아파트 값도 보합을 기록하며 2년 4개월 만에 상승을 멈췄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집값 하향 안정세는 갈수록 속도가 붙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최근에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에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말라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낮춘 소수의 급매물 위주로 드문드문 거래되는 양상인 만큼 섣부른 낙관론을 펴거나 확대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 전반의 어떤 변화를 해석하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에서의 거래량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향방을 기다리는 만큼 본격적인 시장 움직임은 3월 대선이 끝나고서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2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4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획기적인 속도로 공급 쇼크 수준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전국 80만 호, 서울 30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전례 없는 성과. 정부는 지난 1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먼저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속도로 목표 물량의 60% 수준인 50만 호의 후보지를 발굴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 정책 효과로 시장 불안이 완화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이바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우선 정부가 지정한 50만 호는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해 구체적인 성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구 사업 실행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후보지 발굴만으로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에 기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속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부작용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금 청산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6월 말 이후 사업지에서 집을 샀다면 실수요자라 해도 입주권을 받지 못한 채 집을 팔고 나와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 집을 매입하신 분들이 해당 지역이 사업지가 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후보지는 물론 사업이 확정된 곳에서조차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난제입니다. 실제 사업지로 지정된 서울 증산 4구역입니다. 투기 세력 유입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되지 않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제대로 갈지 의문입니다. 이사 대책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도움이 됐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사 대책에서 말하는 서울 시내 물량도 뭐 그렇게 획기적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뭐 적어도 입주 시점까지는 이사 대책의 효과를 속단하기엔 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선이라는 큰 변수도 앞둔 상황. 자화자찬하기에 앞서 전례 없는 성과를 실제 낼 수 있을지 되돌아보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게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우리에게 자동차를 팔 때 제휴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할부 금융을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5천억 원짜리, 1조 원짜리 배나 플랜트를 사고 팔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보시면 해운회사는 한 10% 정도의 선금만 쥐고 나머지는 사모펀드가 동원되고 잔금 낼 때는 금융기관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증을 서줄 공적인 수출 신용 평가기관들이 쫙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것들의 관계를 책임질 관리용 특별 회사가 하나 세워지고 그럽니다. 또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수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30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85%를 프랑스 정부가 책임지고 융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상환이 돼 계약금만 한 5, 6조 원 되는 엄청난 거였죠. 다른 기사 하나를 더 읽어보면 그림이 좀 분명해집니다. 자, 프랑스 라팔이 팔렸는데 프랑스는 아예 비행기에다가 금융 지원을 포함해서 패키지로 제안을 해서 수출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은행에 보증 구하러 다니느라고 프랑스 정부가 바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사는 도대체 뭘까요? 보십시오. 이집트가 한국 수출입은행 돈을 빌려갖고 우리 K9을 산다? 이게 쾌거냐? 물음표가 딱 찍혔습니다. 밑에도 보면 이집트에 돈 빌려주고 겨우 수출 계약 맺었다. 이런 의미로 제목이 잡혔군요. 자, 수출입은행은 우리 방위사업청과 7년 전에 힘을 합쳐서 무기를 많이 수출하자고 업무 협약까지 맺은 사이입니다. 이제 와서 수출입은행이 왜 돈을 빌려주냐고 하면 참 엉뚱한 보도가 되는 거죠. 업계나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산업연구원 보고서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방산 수출 파이낸싱 정책과 그 발전 과제.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미 무기를 팔 나라들의 다 리스크를 등급을 정해놓고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건가, 기간을 얼마나 줄 건가, 파이낸싱 시스템을 아예 회사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보고서를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방산 수출 국제 대금 결제와 금융에 관한 고찰. 유럽은 어떤 방식으로 무기를 파느냐 하면은 상업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아까 나왔던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공적인 수출 신용기관들이 거기에 보증을 서가면서 수출을 한다. 미국은 대외 군사금융이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서 보조금을 받든지 미국 수출입은행이 담당을 한다. 위에 거는 주로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해당되고요. 밑에 수출입은행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닌 것들에게 비살상 무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동원해서 막 지원을 해야만 무기를 겨우 팔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참 언론 보도가 답답합니다. 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